전쟁 없는 세상을 꿈꾸기에 전쟁을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뉴스 멘터리 전쟁과 사람 허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연입니다. 제가 흥미로운 글을 하나 읽었습니다. 네. 1816년부터 2000년까지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207개의 국가 중에 무려 66개의 국가가 멸망해서 사라졌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럼 전체 국가의 거의 한 30% 넘는 넘죠. 국가인데 네네. 글쎄요. 바로 전쟁 때문입니다. 66개의 국가 중에 50개의 국가가 전쟁 때문에 멸망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사라진 국가의 거의 90% 가까이가 전쟁 때문에 없어진 건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뭐예요? 사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다른 국가에서는 전쟁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참혹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쟁을 연구합니다. 왜? 전쟁 없는 세상을 위해서요. 맞습니다. 오늘도 그 노력 계속해서 이어가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두 분 모시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상호 기자님, 홍희범 편집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특 기자님 요즘 엄청 바쁘시다면서요? 엄청은 안 바쁘고요. 바쁘려고 노력 중입니다. 네. 아니 그리고 편집장님은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정말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여러 가지 참 사정이 있어가지고 원래보다 많이 늦게 여기 오게 됐습니다. 오늘도 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두 분 모시고 오늘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과연 오늘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두 분이 사진을 보시고 한번 유추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지금 어떤 집차를 기준으로 총기가 거치돼 있는 이런 집차에 지역 주민 의상을 입은 이런 이 군인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지역 주민이었어요? 예. 저는 이게 중동 지역이라는 건 딱 그분들 얼굴에서 느껴지는데 지역 주민이라고는 생각을 못했고 전 당연히 군대라고 생각을 했고요. 아니 저는 그냥 당연히 이거부터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옛날 사진하고 요즘 사진. 이것만으로는 아직 힌트를 못 얻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오늘의 주제는 특수전과 특수전을 수행하는 특수부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뭐 저희가 일반적으로 접하는 뭐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보통 일반 군인보다는 특수부대, 특수전을 좀 행하는 모습들을 더 많이 보게 되죠. 근데 잠시만요. 아니 아까 흑백은 지역 주민이라면서요. 그렇죠. 근데 특수부대라뇨. 특수부대의 역사가 굉장히 깊기 때문에 네. 우리가 생각하는 혹은 우리가 요새 매체에서 보는 거는 다 현대적인 특수부대잖아요. 근데 아닙니다. 우리가 역사를 꼼꼼히 살펴보면 특수부대의 역사는 굉장히 깁니다. 그렇죠. 와 오늘 저 완전 저 닭살 돋았어요. 완전 기대되는데요. 특수부대라고 한다면 특수전을 행하는 부대 뭐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특수전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특수전에 대해서 정확하게 딱 정의하기가 좀 힘들어요. 간단히 조금 정의를 해보면 전투는 우리가 흔히 아는 정규전과 비정규전으로 나뉜다. 정규전은 군인들이 정해진 군복을 입고 군법에 따라서 전투를 행하는 그런 행위를 뜻하고요. 그리고 비정규전은 비정규전 병력이나 특수병종의 인원들이 정규전이 아닌 하지만 전투의 행위를 행하는 것을 뜻해요. 그래서 특수전은 비정규전에 더 가깝지만 가끔은 정규전 임무도 수행하는 부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쉽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아직도 힘드네요. 아직도 어렵네요. 근데 어떤 말씀을 하시려는지는 살짝 감은 와요. 저도 제 입으로 설명하기는 조금 모호할 것 같은데 느낌상 이 정규로 편성된 거는 정말 말 그대로 딱 군인, 각 잡힌 군인 이런 느낌이라면 특수전투는 약간 비밀스러운 약간 그런 분들도 많잖아요. 영화나 막 이렇게 드라마 봐도 그렇고 아닌 줄 알았는데 막 이렇게 멋있게 나타나고 이런 경우들을 봤을 때 그런데 저는 아까 그 과거 사진도 자꾸 궁금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특수전이랑 특수부대들은 언제부터 시작을 했을까요? 제가 아까 힌트를 조금 드리긴 했죠. 좀 생각보다 역사가 길다. 네. 그래서 두 분이 한번 맞춰보십시오. 특수전의 역사는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저는 고대부터라고 생각해요. 저는 일단 전쟁이 있을 때부터는 무조건 특수부대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 프로 분들을 모시고 방송하는 건 이렇게 힘듭니다. 그냥 적당할 때 이렇게 좀 이렇게 거짓말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 거짓말을 할 수 없는 분위기예요. 정확하게 그러네요. 맞히셨고요. 맞았어요? 예, 완전 정확하게 맞히셨습니다.
사실 특수부대라는 명칭이 생긴 거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으나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는 특수병종이 생긴 건 인류가 전쟁을 시작하면서부터랑 같이 맥이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닌자, 일본 닌자 있죠? 표창 던지고 막 검은 옷 입고 슝슝 하는 그 분들도 어떻게 보면 특수병종이라고 볼 수 있고요. 서양 쪽으로 가면 하니발 장군 다 아실 겁니다. 네네. 예, 알프스를 넘어간 하니발 장군이 있는데 사실 하니발 장군의 아버지가 더 유명한 명장이에요. 서양에서는. 그래서 고대 카르타고에 이 하밀카르 바르카라는 분이 하니발 장군의 아버지인데 그분이 1차 포에니 전쟁에서도 특수병종을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대 특수부대들은 어떤 작전을 행했을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예. 그 아까 닌자를 말씀하셨는데 네. 어떻게 보면 그게 그 전근대 시대 일종의 특수전의 어떤 가장 대표적인 표본이에요. 사실 닌자가 우리는 검은 옷 입고 뭐 검은 두건 쓰고 하는 거를 상상을 하지만 그 사람들 작전의 99%는 농민으로 위장했어요. 다른 평민, 뭐 상인, 하여간에 그런 식으로 위장을 해서 적진 후방에 침투를 한 다음에 뭐 누군가를 죽인다든가 적의 주요 인사를 죽인다든가 비밀을 탈취한다든가 아니면은 정보를 수집해 가지고 보고를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뭐 기습, 사보타지, 정찰 같은 오늘날 특수부대들이 많이 하는 행동을 그때도 했다고 보시면 돼요. 나폴레옹 시대, 뭐 르네상스 시대 이럴 때도 다 그런 부대들이 있었고요. 남북 전쟁 때도 그런 어떤 특수한 부대들, 일종의 특수부대라고 할까 그런 부대들이 있어가지고 많은 활약을 했습니다. 근데 뭐 어차피 특수전을 행하는 군인들이니까 사람은 변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게 범주라는 게 분명히 정해져 있는데 기술이나 무기가 계속해서 발달을 하잖아요. 특히나 근대 와서는 더 그렇고요. 그럼 근대부터는 좀 양상이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이 근대에 와서 양상이 달라집니다. 아까 말씀하신 나폴레옹 시대의 그 전투 공병도 특수부대가 될 수 있지만 미국의 남북전쟁 시대를 근대 특수부대가 활동한 대표적인 시대 중에 하나로 꼽아봤어요. 제 마음대로. 그 이유는 뭘까요? 일단은 그 전에도 사실은 조금씩 운영하긴 했는데 저격이라는 분야가 굉장히 각광을 받고 그리고 부대 단위로 운영하게 되면서 특수병종 중에 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정립이 되는 시기가 바로 남북전쟁 시기였기 맞죠. 때문입니다. 북군과 남군이 있잖아요, 남북전쟁 때. 그래서 그 둘 중에 누가 저격 부대를 운영했느냐. 또 이게 재미있는 주제 중에 하나죠. 어허. 결론은 둘 다 운영을 합니다. 그렇죠. 미국 남북 전쟁에서 저격수 특수부대를 운영을 했었어요. 둘 다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 그래서 북군에서 운영한 저격수들은 그때 당시에는 스나이퍼라는 개념이 없었고 말 자체가 없었죠 아직. 그렇죠. 그래서 저격수를 샤프스터, 명사수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부대명 자체도 명사수 부대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총을 잘 쏘는 명사수들을 뽑아야 되는데 그 기준이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각 부대에다가 공문을 돌립니다. 당신 부대에서 제일 총 잘 쏘는 사람들을 차출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시오. 그리고 그들을 다시 선발을 해야 되잖아요. 네. 선발 기준이 정말 명사수 아니면 못 맞추는 기준이었어요. 표적과 사수의 거리는 200야드 혹은 그거보다 조금 이상. 그리고 표적의 크기는 10인치. 거기에 10발을 연속으로 명중을 시켜야 됩니다. 이거 예비군에서 이렇게 맞추면은 50분 먼저 퇴근합니다. 예비군에서 저는 뭐 예. 많이 퇴근했죠. 200야드면 180m 정도고요. 네. 25cm. 그러니까 1인치가 2.5cm니까 그렇죠. 10인치면은 25cm. 그러니까 180m 밖에서 25cm의 표적을 맞추는 거죠. 사람 머리만 하네. 그러니까 지금 K2로 쏘라면 대부분 잘 쏘지만 그때는 K2가 없었죠. 근데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게 네. 이 10인치가 사람 머리를 상정하고 만든 겁니다. 얼굴이 작아야 유리하네. 그렇죠. 이제 우리가 저격수를 만나면 아나운서님은 살 가능성이 있는데 세 명만 이제 다 이제 홍 편집장님도 살아날 가능성이 있으십니다. 근데 15인치는 무리인가? 저는 20인치 정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부대들이 각광을 받게 된 거죠. 처음에는 이런 특수병종 운영해서 뭐 효과가 있겠어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괜찮으니까 북군에서 처음에는 1개 연대를 운영하다가 2개 연대로 이제
증편을 합니다. 오. 그리고 남군에서도 이제 그 저격 부대를 운영을 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예전 방송에서 바로 이 자리에서 이 홍 편집장님과 맞습니다. 제가 이 저격수에 관련한 에피소드를 한번 했었죠. 녹화한 적이 있었죠. 이 샤프 MC 허준입니다. 예, 73회 예. 죽음의 길을 만드는 오, 저격수 그리고 저격총. 예. 그래서 북군에도 있었고 남군에서도 스타 저격수가 있었습니다. 북군의 스타 저격수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캘리포니아 조 헤드라는 이 병사가 스타 저격수였어요. 이름도 조 헤드야. 헤드. 예. 네. 헤드를 딱 써주네. 맞습니다. 굉장히 많은 저격을 했지만 가장 유명한 것은 요크타운 전투에서 남군의 포병 1개 중대를 밤새도록 묶어놨어요. 그리고 날이 새서 이제 포병 중대의 인원 체크를 해봤더니 사살당한, 그러니까 저격당해서 죽은 인원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던 거죠. 당시에 포병이면은 어떻게 보면은 화력의 이 주가 되고 그렇죠. 이 인원수도 많았는데 그 조헤드와 그리고 일부, 그러니까 소수의 저격 부대원이 포병 중대를 그냥 묶어놨다는 건 굉장한 일인 거죠. 자, 반면에 이 북군에만 영웅이 있느냐 아닙니다. 남군에도 영웅이 있는데 네. 그분의 성함이 올드 잭 힌슨이라는 분인데요. 그래서 이분의 전술은 그쪽 지역 자체가 이제 테네시강 그리고 킴벌랜드 지역이었기 때문에 강둑에 매복을 해서 보급을 위해 지나가는, 보급이나 아니면 병력 재배치를 위해서 지나가는 북군의 증기선에 이 사람들이 밖에 서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사람들에게 딱 한 발로 저격을 합니다. 그래서 장교들 그리고 수병들 그리고 병사들을 저격을 했는데 나중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 약 80에서 100명이 저격을 당해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럼 보급이 끊기잖아요. 보급이 끊기는 게 아니라 이제 글로 올라간다, 글로 올라가는 라인이다 그러면은 네. 불안불안한 거죠. 그렇다고 증기선에 다 들어갈 수도 없거든요. 그렇죠. 공간상 제약 때문에. 아니 보급이 도착해야 되는데 보급선이 이렇게 지나가. 왜 가? 운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명사수라는 단어를 쓰기는 했지만 특수부대라는 단어를 쓰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명확하게 현대 개념으로 특수부대라는 이름을 쓰기 시작한 건 언제예요? 이게 지금 특수부대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특수전이라는 개념은 사실 2차 대전 때 처음 등장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 특수전이라는 개념이 생기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특수부대라는 개념도 같이 생긴 거죠. 1941년에 그 유명한 영국의 SES 아니죠, 그건 아니죠. SAS. 나를 믿어주길 바래. 자, 불렀어요? 함께 있어. 여기 아닌가? 예. 좀 비슷한데 다릅니다. 예. 근데 자주 헷갈립니다. 네, 역시나 90년대를 높은 이 SAS가 바로 이 세계 최초의 정식 특수부대로 창설이 됩니다. SAS는 유명하죠. 유명하죠. 네. 이게 재밌는 게 이름이 스페셜 에어 서비스라 공수부대처럼 보이는데 딱 그러니까 낙하산 타고 떨어지기도 하지만 딱히 그것만 하려고 한 건 아니고 그 에어라는 이름이 붙인 거는 그 독일군에 이게 공수부대인지 공군 소속인지 등등의 어떤 추측을 하기 힘들게 하려고 혼란을 부추기기 위해서 붙인 겁니다. 이게 처음 창설될 당시에 한 거는 낙하산을 타고 적진 후방에 침투하든가 아니면 뭐 차를 타고 사막의 후방으로 침투하든가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적의 후방까지 침투한 다음에 뭐 정보를 수집하든가 아니면은 적의 비행장이나 아니면은 뭐 항구 이런 주요 시설을 파괴하는 이런 게 주 임무였고 실제로 1941년 겨울에 이 SAS가 트럭을 타고 특수 제작된 트럭과 지프를 나눠 타고 이 리비아 사막을 건너서 후방에 독일군 공군 기지 3곳을 습격해서 그곳에서 60대 정도의 어떤 추축훈 항공기들을 파괴한 어떤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특수부대가 이런 여러 가지 작전들을 이제 수행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무기나 여러 가지 기술 많이 발전을 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사실 특수전이란 개념이 있기 전에는 특수부대용 무기라는 게 사실 없었다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특수부대가 생기니까 그때부터 어떤 특수작전용 총기라는 게 나오는 거죠. 대표적인 게 어떤 소음총인데 사실 그러니까 소음총기나 소음기라는 어떤 그런 개념은 특수부대가 창설되기 전부터 있었어요. 대표적인 게 맥심 소음기입니다. 이게 그 기관총을 발명한 하이람 맥심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 맥심의 아들이 아버지가 맨날 총을 쏘니까 가는 귀가 먹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 귀 좀 보호해드려야겠어요. 라고 그럼 어떻게 할까? 총 앞에 소리를 줄이는 걸 달아주자 해서 나온 게 소음기입니다. 이게 재밌는 게 2차 대전 이전에는 이거를 뭐 암살, 특수전 이런 용도로 팔기보다는 집에 뒷마당에서도 이웃집들 시끄럽지 않게 하면서 총 쏘실 수 있어요라는 어떤 안전용품, 민폐 방지 용품으로 팔았어요. 그러다가 이거를 좀 안 좋은 분들이 쓰기 시작하면서 악명이 떨치기 시작한 건데 2차 대전 때 정말 특수전용으로 여러 나라가 개발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 소음기가요. 예. 이렇게 강한 압력으로 빠르게 나가는 총알에서 나는 소리를 공기를 좀 세게 만들면서 속도를 감속시켜서 소리를 줄이는 거잖아요. 빠른 속도와 압력으로 이런 소리가 난다라는 걸 이미 다 과학적 기술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이 맥심 본인이 이거를 어떻게 깨달았냐면 이 싱크대에서 물 내릴 때 물이 소용돌이 치면서 속도가 쫙 빠르게 내려가는 게 아니라 소용돌이 치면서 느려지니까 거기서 힌트를 얻었다고 그래요.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기본 원리는. 그래서 제가 뭐야?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뭐야? 잘못했어요. 총을 들고 다녀요? 이게 바로 우리가 여태까지 얘기한 특수부대용 총기의 대표적인 물건이에요. 보면은 한국의 경찰관 분들이 평소에 허리춤에 많이 차고 쓰시는 다니는. 리볼버 권총 그 형태 그대로죠. 네. 네, 그런데 이 총기 자체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1800년대 후반에 만들어진 1895년 정확히. 그렇죠. 예. 러시아의 이 제식 권총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강 리볼버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원래는 이 소음기가 앞쪽에 없었어요. 근데 소음기를 부착할 수 있게 개조를 했습니다. 특히 이 총의 용도가 되게 재밌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암살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모르게. 은밀하게 다가가는 네, 거. 모르게. 은밀하게 다가가고 그거는 요 앞에 캔이 소음기가 해줄 거고 네. 그 다음에 증거를 남기면 안 되겠죠. 네. 일반 자동 권총으로 사격하면 탄피가 나는 탄피가 그렇죠. 날아가죠. 네. 그거를 탁탁탁탁 잡고 있을 수도 없겠죠. 엄청 뜨겁습니다. 엄청 뜨겁기도 하고. 그런데 이거는 리볼버의 특성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탄을 사격을 해도 남은 탄피가 실린더 안에 남아 있게 되죠. 그래서 탄은 다 쏘고 정확하게 내 임무, 암살 임무를 수행하고 바로 나갈 수가 있게 되죠. 누가 했는지 정확히 모르게끔. 그렇죠. 공작원이 암살을 끝내고 안전하게 퇴출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히 벌어주죠. 이 모신과 나강이라는 분이 만든 총이 모신 나강이잖아요. 그럼 소총이요. 나강이라는 분이 만든 총이네요, 저거는. 그렇죠. 아하. 벨기에의 그 에밀 나강이라는 사람이 설계를 해가지고 러시아에 판 겁니다. 그 설계를. 근데 1900년대 뭐 냉전 시대 이후에 예. 사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이 시민들을 공포에 떨게 한 건 테러였어요. 그럼 테러라는 것 자체가 어디서 일어날지도 모르고 누가 저지를지도 모르고 하니까 이것에 대응하는 것들도 사실은 특수부대들이 많이 하지 않나요? 그렇죠. 사실 말씀하신 대로 1970년대 이후에 특수부대 아주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바로 대테러 작전이 됐습니다. 60년대부터 이제 테러가 슬슬 이제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지만 정말 많은 나라들이 진짜 큰일이라고 으악하고 한 게 바로 1972년에 위는 올림픽 사건입니다. 그 당시에 선수촌에 팔레스타인 게릴라 조직이 난입을 해서 이스라엘 선수단 11명을 인질로 잡았어요. 그러면서 뭐 이스라엘에 억류된 자기 동료들을 석방하라 이런 식으로 요구 조건들을 제시를 했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당시에 주최 측이던 독일, 그러니까 그 당시엔 서독이죠. 네. 서독이 테러라는 거에 대한 대비를 전혀 안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정말 어떤 테러라는 거에 인식이 막 얕은 데다가 그 당시 독일은 전쟁 일으켰다가 이제 완전히 망한 다음에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또 군사적인 어떤 이미지나 이런 걸 굉장히 꺼렸기 때문에 그런 걸 준비할 생각을 별로 못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런 사건이 나니까 막 엄청 갈팡질팡을 하다가 이제 이 범인들이 요구를 한 거예요. 이 공항까지 우리를 데려간 다음에 거기서 헬기 타고 도망가겠다. 그런데 이 경찰에서 그럼 공항에서 이 범인들을 저격을 하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였어요? 그냥 시민들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공항에는 시민들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그래도. 공항에 오면은 이제 시민들은 없고 범인하고 인질들만 있으니까 네네네. 범인들하고 인질들이 이 요구한 비행기를 타러 나올 때 이제 그러니까 헬리콥터를 타고 공항으로 간 다음에 거기서 내려서 범인과 인질들이 요구한 비행기에 타러 오를 때 그
공터에서 저격을 하면 되겠지라고 그러니까 생각을 한 거죠. 인질들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인질하고 최대한 구분해서 쏘겠다는 거였죠. 최악의 문제가 네. 경찰 쪽에 그 저격 훈련을 받은 저격수가 한 명도 없었어요. 저격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격수라고 동원한 사람들이 평소에 총을 좀 잘 쏜다는 친구들한테 총을 쥐어주고 니들이 한번 해봐라. 그럼 안 되죠. 쉽지 않겠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정말 사상 최악의 작전이 됐습니다. 어. 인질 전원 사망. 아이고. 전원이요? 예. 범인 중에 8명 중에 5명만 사망. 뭐 인질이 더 죽었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인질 그 시점에서 인질이 9명이 있었는데 11명 중에 9명 전원 사망. 왜냐면 범인 중에 3명이나 살아남았으니까 막 살아남은 범인들이 막 총기를 난사하고 수류탄을 던지고 그래가지고 심지어 경찰관 1명도 사망하고 그다음에 헬기 몰고 갔던 조종사와 다른 경찰관이 무려 경찰 측의 5인 사격으로 중상을 입고 정말 참담한 결과로 끝났습니다. 이건 특수작전, 저격작전이 아니라 그냥 교전이 벌어졌네요. 그런 셈이죠. 그러니까 뭔가 하나의 오점이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인질이 전부 다 사망을 해버렸으니 사실 저는 근데 초반에 그 특수부대 말씀을 하셨을 때도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인질 구출 작전. 항상 특수부대들은 그거를 우선으로 한다라는 게 제 머리에 되게 각인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인질이 전부 다 사망을 한 사건이었으니까 이 사건을 계기로는 왠지 유럽 각국에서 아 이거 특수부대 양성을 좀 빨리 서둘러야겠다. 필요성을 좀 느꼈을 것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 바 그대로예요. 그 뒤로 이제 각 유럽의 주요 국가에서는 특수부대들이 이 창설 붐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들도 누군가를 참고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선두 주자가 있었습니다. 누구죠? 바로 영국의 SAS였어요. 그렇죠. 이유가 또 있습니다. 당시 영국에는 이 북아일랜드라는 골칫거리가 있었어요. 북아일랜드 입장에서는 영국에서 독립하고 싶어서 독립운동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였고 특히 강성 단체가 있었는데 IRA라고 네. 그 단체는 무장투쟁을 주로 하는 네. 단체였죠. 영국 입장에서는 그들의 행위가 테러였던 거고 이들을 막기 위해 SAS를 1960년대부터 그쪽 지역으로 보내서 훈련을 시키고 실제 작전을 시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노하우를 쌓게 됐죠. 뮌헨 올림픽 참사가 벌어지자 그 전부터는 사실 그 전에는 대테러 어떤 전술이나 이런 장비 가서 연구를 해도 상설 조직은 안 만들었는데 이때를 기회로 CRW 카운터 테러리스트 윙이라는 상설 대테러 조직을 그 부대 하나 만들어요. 한 20명 규모로 그 재밌는 게 이 SAS는 그 20명을 건설하는 얘네는 이것만 하라가 아니라 전 대원이 일정 기간 거기서 다 그거를 임무를 맡아서 수행을 한 다음에 그러고 또 로테이션 이런 식이라 결과적으로는 SAS 전 조직이 그 능력을 갖추게 하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게임이나 뭐 이렇게 드라마, 영화 같은 데 보면 카운터 테러리스트라는 그렇죠. 쪽이 있는데 이게 정식적으로 만들어진 게 이때군요. 바로 그렇죠. 그리고 이 유럽에서 마침 이 뮌헨 참사가 나니까 이 당사자인 독일은 GSG-9이라는 대테러 부대를 만들고 뭐 프랑스도 GIGN 뭐 이런 식으로 유럽 각국에서 이 대테러 부대를 만드는데 대선배가 SAS잖아요. 네. 그래서 SAS CRW가 이 유럽 사실상 유럽의 모든 대테러 부대, 그러니까 공산권 빼고 이 비법 노하우를 다 전수해 줍니다. 장비까지. 거기에 대한민국 대테러 부대 태동에도 또 인연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모든 대테러 부대 태동 말고 일부 대테러 부대 태동에도 이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올림픽을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까? 1988년. 그렇죠. 그리고 86년에는 올림픽 전에 아시안 게임이 있었죠. 네. 그래서 그 경기들, 그 국제 행사를 잘 치르기 위해서 우리도 잘 훈련된 대테러 부대가 필요했던 거죠. 그때 새로 창설됐을 때 SAS에서도 많은 도움을 준 겁니다. 근데 듣다 보니까 특수전을 행하는 부대가 특수부대다라고 얘기해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야기는 인질을 구출하고 테러리스트에 대항하는 대테러 부대. 이것도 특수부대, 특수전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특수전에 인질 구조 작전, 대테러 작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대 넘어와서 현대로 되면서 테러가 막 유행을 하면서 테러를 행하는 집단들의 목적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된 거예요. 정치가 들어가고 이념이 들어가니까 그때부터는 그 전에는 공격 대상이 좀 강한 대상,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장군이나 기사나 이런 대상을 주로 타겟으로 했지만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더 공포를 줄 수 있는 힘없는 시민, 서민들 이런 사람들을 인질로 잡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우리가 구해낼 수 있는 특별한 전술과 능력을 가진 부대들이 필요하게 됐고 그리고 그들의 수양을 가진 부대들이 이제 특수부대로 각광을 받게 된 거죠. 인질 구조 작전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요새는 특수부대의 급을 나누는 오히려 이 기준점이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도 국가 지정 대테러 부대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수가 좀 많이 늘어났는데 최초로 국가 지정 대테러 부대를 세웠을 때는 기준이 특수작전 그리고 특히 인질 구조 작전을 성공시킬 수 있는 부대를 지정을 했어요. 처음에는 딱 4개뿐이 없었습니다. 육군의 707, 해군의 UDT 특임단, 그리고 경찰특공대, 해양경찰특공대. 예, 딱 이렇게 4개였어요. 근데 이제 인질구조 작전을 좀 할 수 있는 부대들이 늘어나면서 국가지정 대테러 부대가 많이 좀 늘어났죠. 그런데 이 두 MC분들은 네. 인질구조 작전하고 일반적인 특수작전의 차이점에 대해서 혹시 아실까요? 일반 특수작전과 인질구조작전. 예. 말 그대로 인질 구조 작전은 인질 구조에 가장 큰 목적을 두고 있지 않을까요? 그것도 있긴 한데 또 네. 다른 게 있습니다.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네. 보통의 특수부대의 작전들은 네. 적에게 행하는 작전입니다. 음. 때문에 긴급 상황이나 무슨 사건이 발생을 했을 때 적을 대상으로 한다라는 기본 전제가 있어요. 네. 근데 인질구조 작전은 우리 편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구분을 해야 된다라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인질을 우선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뭘 하든 간에. 어허, 지금 내 말이 그 말 아니요. 이거 막 여기저기 갖다 붙이는데 아주 능력이 좋아지셨군요. 무슨 소리입니까? 인질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게 목적 아니냐. 그 말이 지금 길게 말했을 때 이 말 아닙니까? 허허. 잘 정리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엔 두 분 말씀 다 맞소이다. 일단은 우선순위라고 합니다. 우리는 우선순위라고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냥 특수전 중에 직접 타격 같은 경우엔 적을 제압하는 게 목적이죠. 작전의 목적. 네. 그 다음에 2순위가 우리 부대원들의 안전입니다. 아. 반면에 인질구조 작전이 되잖아요. 적을 제압하는 건 전혀 고려사항이 없어요. 인질의 안전이 1순위. 예. 그 다음에 우리 대원들의 안전 3순위가 적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의 작전이 인질 홍 편집장을 구해와라. 네. 그럼 적하고 안 마주치고 홍 편집장님만 구해와도 작전 성공. 맞습니다. 네. 적을 안 죽여도 됩니다. 적을 사살하는 건 다른 부대가 할 거예요. 실제로 군이 아닌 경찰 같은 경우는 의외로 높은 비중을 차는 협상이에요. 사실 협상을 잘하면은 아무도 안 다치고 끝낼 수가 있고 사실 미국 경찰 같은 경우도 제일 성공한 게 협상으로 아무도 안 다치고 그러니까 인질을 풀어주고 범인이 자수한 그게 가장 성공적인 그렇죠, 작전이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의 박수 받는 그렇죠. 그런 사례가 되죠. 그렇죠. 이게 사실 인질구조 작전이란 게 어떻게 보면은 특수전에서 제일 특수하면서 동시에 힘든 어떤 그런 부분이에요. 고난도. 이게 인질구조 작전을 별칭을 뭐라고 하냐? 신경외과 수술. 딴 거 건드리면 절대 안 돼요. 그렇죠. 속도도 속도대로 빠르게 해야 되는데 또 동시에 엄청나게 섬세하게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일반 작전 같으면은 뭐 중간에 적을 10명을 써야 되는데 7명만 죽였다 해도 뭐 어쨌든 이 성공인 거고. 근데 문제는 인질구출 작전에서 인질이 죽으면 그건 큰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작전이 그렇지만 특히나 인질구출 작전은 사전에 정보를 수집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어떻게 정보를 수집하냐? 뭐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뭐 도청 장치를 설치해가지고 테러범들의 대화를 엿듣는다든가, 뭐 통신을 감청한다든가, 심지어 벽에 구멍을 뚫고 그 내시경 있죠. 네. 그거 카메라를 싹 심어가지고 안을 감시하고 이런 경우도 있고 하여간에 온갖 방법으로 또 미리 석방된 인질이 있을 경우엔 그 사람들은 인터뷰하고 하여간에 온갖 방법으로 어떤 그 정보를 수집하고 또 많이 하는 게 그 범행이 저지러진 그러니까 인질들이 농성하고 있는 인질범들이 잡혀 있는 그 건물이나 시설에 설계 도면을 구해가지고 모형을 만들어서 미리 훈련을 하는 경우도 잦습니다. 네. 편집장님이 생각하시는 혹시 기억에 남는 작전 없어요? 이게 빼놓을 수가 없는 게 그러니까 대테러 작전 초기에 정말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엔테베 구출 작전이죠. 대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1970년대에 에어프랑스 여객기가 납치가 돼요.
근데 문제는 이 여객기의 승객 중 상당수가 유태인,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아. 이거를 납치한 이유는 이 사람들이 인질로 해서 이 이스라엘 쪽에 어떤 그 팔레스타인 그 해방기구 어떤 관련 테러범들을 석방시키고 몸값을 받고 이런 목적이었죠. 그 미넨 올림픽의 악몽이 다시 떠오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초비상이 된 거죠. 그런데 이 여객기가 가다가 보니까 마지막에 도달한 데가 우간다의 엔테베 공항이에요. 우간다 정부가 이 테러범들을 보호를 해준 거죠. 인질들도 이 공항에 억류를 시키고 그러면서 이 엔테베 공항에서 계속 요구를 하는 겁니다. 우리 요구를 듣지 않으면 이제 인질들을 사살하겠다. 그러면서 우간다 군에서는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네 이런 식으로 막 뒷짐만 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결단을 내립니다. 이대로 두면은 진짜 인질들이 다 죽을 수도 있겠다. 우리가 이 인질들을 구출하겠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멀잖아요, 이스라엘에서. 많이 멀죠. 3,00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최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여러 대의 수송기에 특수부대원들을 태우고 그 3,000 몇백 킬로를 날아가서 특수부대원뿐만이 아니라 병력을 모아서 공항 자체를 점거한 다음에 거기서 범인들뿐 아니라 범인들을 비호하던 우간다 군과 심지어 공항에 있던 우간다 군 전투기들까지 파괴하고 왜냐면 쫓아오지 못하게 해야 되니까. 아, 우간다군은 지금 저 테러리스트와 한패다. 그렇게 된 거죠, 결정을 결국은. 하고. 예. 그렇게 해서 인질 거의 대부분을 구출을 하고 그러고 왔어요. 물론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군도 한 명이 죽고 그다음에 인질도 몇 명이 오인 사살이 됐지만 100몇십 명 정도 있던 인질들이 거의 다 구출이 됩니다. 정말 이게 대테러 작전 역사상 어떻게 보면은 정말 전무후무가 없는 상황, 대테러 작전뿐이 아니라 특수전 전반을 거쳐도 이 정도로 먼 거리까지 가서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한 사례가 참 드물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십 번, 수백 번 예행 연습을 할 것도 없고 그런 상황도 아니었던 거잖아요. 아, 근데 예행 연습을 했어요. 또 무서운 게. 그래요? 이게 재밌는 게 왜 그러냐면은 그 사건이 벌어지기 얼마 전까지도 우간다하고 이스라엘이 사이가 좋았어요. 그러다가 사이가 안 좋아지고 얼마 안 돼서 이렇게 벌어진 건데 그때 사이가 좋았을 때 이스라엘 건설 회사가 이 엔테베 공항 건설에 상당한 공헌을 합니다. 그래서 도면이라든가 이런 자료가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공항 도면을 다 갖고 배치를 다 알고 있었고 심지어 이 인질들이 이용해서 공항 터미널 그걸 모형을 똑같이 만들었는데 더 놀라운 거는 미리 석방된 인질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의 어떤 그 증언을 받아가지고 원래 설계엔 없던 구멍이 어디 있고 뭐 인질들은 어디기를 다 미리 파악을 하고 훈련을 한 거예요. 그때까지 파악한 인질과 인질범의 위치까지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도입한 다음에 한번 해보고 야 이거 느려 0.1초 줄여 이런 식으로 정말 농담이나 진짜 0.1초란 말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다중 이용 시설에 불법 증축을 하면 안 됩니다. 맞아요. 왜냐하면은 불과 몇 년 전에 도면이랑 지금 작전에 딱 들어갔는데 그 도면이랑 다를 때가 많아요. 그렇죠, 그렇죠. 불법 증축을 하고 신고를 안 한 거죠. 아파트에서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은 특수부대원들이 가장 많이 이 리허설을 할 수 있는 게 세트를 짓기는 너무 시간이 촉박해요. 그러면 그 아래층이나 그 아래층 좀 조용하면서도 훈련할 수 있는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이용하거든요. 주민들한테 물론 그 거주자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그런데 그런 식으로 중축을 해버리거나 뭐 시설물을 없애버리면 딱 들어갔는데 훈련했던 거랑 다르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모든 게요. 사실상 아무리 사전에 치밀하게 정말 많이 정보를 수집하고 연구를 하고 준비를 한다 한들 우리가 항상 이 뉴스메트리 전쟁과 사람에서도 이야기가 나오지만 늘 변수가 생기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그래서 나오는 마법의 세 글자가 있습니다. 아, 저 알아요. 아, 몰라. 몰라. 알아서. 거의 맞았습니다. 정답은 재량권입니다. 그게 그 중국에서 유래한 아주 엄청난 권법은 아니고요. 재량권. 예. 진짜 쉽게 굉장히 경고입니다. 하여간에 그러니까 정말 이게 정말 중요한 게 아무리 잘 짠 계획도 실제로 시작을 하면은 시작 단계부터 틀어진다고 보면 돼요. 그렇죠. 네. 그럴 때는 뭐가 중요하냐? 각 대원들이 재량권을 가지고 임기응변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창의적이고 재량권을 활용할 수 있는 특수부대원들이야말로 어떤 계획과 장비보다도 더 중요한 자산이다. 이렇게 볼 수가 그러네요. 있는 거죠. 그럼 순발력 있고 창의성이 있는 대원은 굉장히 우수 대원으로 랄까 뽑히겠네요. 특수부대원의 가장 중요한 어떤 덕목이에요. 자질이구나. 그게 옛날에는 특수부대원 그러면 무조건 시키는 대로 막 목숨 걸고 막 뛰어들고 이런 것만 생각을 했는데 현대에는 창의력과 어떤 임기응변이 없는 사람은 특수부대원으로서의 자질이 없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일단은 작전을 어떻게 입안하고 준비를 하는지만 봐도 그 부대의 수준을 알 수 있어요. 지휘관이 너무 많은 디테일을 잡는 부대는 좋은 부대가 아닙니다. 아하. 너는 이 총 들고 들어가고 넌 이 총 들고 들어가고 저격수는 요 지점에 있어라고 하는 부대는 잘못된 부대예요. 잘된 부대 같은 경우, 뭐 미국의 제일 우수한 이 대테러 부대나 이런 부대 같은 경우엔 각 대원들, 내가 만약에 저격수면 작전에 대해서 듣고 나는 이 저격 위치에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휘관이 지정해 주는 게 아니라 저격수가 내가 이 위치에 가겠소. 그리고 작전 팀 단위에서 팀장하고 대원들이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진입을 해서 이렇게 작전을 진행하겠소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지휘관은 옆에서 듣고만 있어요. 그러다가 정말 자기가 여기서는 조금 이야기를 해야겠다 하는 부분만 이야기를 할 수 있지 1번 대원은 어떤 총기를 들고 가고 2번 대원은 뭐하고 3번 대원은 뭐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건 벌써 특수부대가 아니에요. 일반 보병부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좀 기자님이 보시기에 와 이거는 정말 훌륭한 대테러 부대, 뭐 인질구 추적전 이런 모델이 되었다. 뭐 이런 이 작전도 있었어요. 뭐 여러 작전이 있지만 이 작전을 행한 부대 역시 또 그 부대입니다. 세 글자 부대. SAS. SAS. 예, 맞습니다. 1980년 4월 30일 런던의 이란 대사관에 아라비스탄 해방을 위한 민주혁명 운동 소속의 6명의 테러범들이 잠입을 하게 됩니다. 이란 대사관인데 민주혁명이라고요? 그렇죠. 그때는 뭐 민주화의 봄이 일어났었죠. 1979년에. 그러면서 막 하여튼 엉망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그 정치적인 신념과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대사관을 점거를 하고 인질들을 잡은 뒤에 이제 영국 정부랑 협의를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며칠이 좀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인질이 이제 사살당하는 일도 있고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겠다 해서 SAS에 출동해서 사건을 해결해라라는 명령이 떨어졌고 대기를 하고 있었던 파고다 팀의 B 지역대가 작전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 전 단계에서 수많은 예행 연습을 하고 있었고요. 왜냐하면 며칠의 날짜가 있었잖아요. 네. 자,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세트장에서 정말 0.1초를 단축하기 위해서 계속 훈련을 해요. 그렇게 해서 작전을 아주 잘 짰습니다. 작전을 잘 짜서 이 돌입하는 이 루트도 여러 개를 만든 거예요. 보통 돌입구를 하나를 뚫지 않습니다. 2개 이상을 뚫어요. 그래서 동시 개방을 하든지 아니면은 순차 개방을 합니다. 그러니까 문을 연다는 뜻이죠.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돌입구가 2개나 3개인데 그럼 3개의 돌입구가 뚫렸잖아요. 네. 그 중에 하나만 주 돌입구고 나머지는 기만으로 쓰든지 아니면은 위와 아래에서 다른 돌입구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SAS가 이번 작전에서 칭찬을 받아야 마땅한 것은 바로 이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로프를 타고 이제 레펠로 진입을 하기로 돼 있었어요. 네. 네. 근데 줄이 꼬입니다. 줄이 꼬여서 오도 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심지어 커튼에 불이 붙어서 매달려 있던 대원 다리에 불이 붙어요. 그러면 보통 그쪽은 포기하고 혹은 이 대원도 난 안 되겠다 다른 데로 가라 그리고 포기할 텐데 네. 그 줄을 자기가 끊고 그리고 떨어져서 부상을 당한 상태에서도 작전을 속행을 해요. 그렇게 해서 작전 자체는 5월 5일 11분 만에 끝났고 테러범 5명은 사살을 당했고 1명은 자신은 인질인 척하고 숨어 있다가 나중에 체포를 당해요. 그럼 인질은요? 인질들은 큰 문제 없이 구조를 당하게 모두가 됩니다. 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작전 상황이 TV에 생중계가 됩니다. 아이고. 물론 내부의 상황이 자세히 보이진 않았죠. 그럼 하지만 커튼에 불 붙은 그 대원 보였어요? 그런 것들은 다 다 보였죠. 보입니다. 우와. 예, 그래서 들어가서 나중에 11분 뒤에 인질들을 구조해서 나오고 뭐 이런 모습이 보여지게 됐는데요.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대테러 작전, 인질 구조 작전은 저복장에 저 장비를 가져야 돼. 그렇죠. 예. 그러면서 검은 옷.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장비와 옷이 이제 불티나게 팔리게 됩니다. 표준이 돼버리죠. 완전 교과서가 돼버렸네요. 그렇죠. 근데 물론 성공했으니까 너무 다행이긴 한데요. 지금 현대는 뭐 생각을 하면 그런 중계를 하면 테러리스트들도 앞으로? 그거를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그런 거는 아무리 언론이 뭐 보도를 한다고 해도 좀 자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사실 이 부분은요, 꼭 이 상황뿐만 아니라 어떤 범죄 기사 모두가 좀 그런 생각을 떠오르게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네. 어떻게 보면은 그런 상황을 가정하고 행동해야 되는 것도 어떤 현대 대테러 부대의 어떤 필수가 돼버린 거죠. 그것까지도. 그렇죠. 어차피 특히나 현대에는 TV 카메라만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휴대폰, 스마트폰만 있으면 1인 방송국이 돼버리니까 네. 누구든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작전을 해야지.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사실 아까 재량권 얘기를 했잖아요. 네. 여기서 어떻게 보면 이 재량권의 상징 같은 사건이 벌어집니다. 실제로 도립구 중에 하나는 폭발물로 딱 뚫으려고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한번 실제로 폭발물을 터뜨렸어요. 그랬는데 계속하자니 야 이거 계속 터뜨리면 진짜 건물 무너지겠네. 그 정도 생각보다 충격이 센 거예요. 네. 그래서 팀 중 하나는 폭발물을 써서 진입하는 대신에 망치 들고 문을 부숴서 들어갑니다. 테러 부셔요? 왜 급하면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이게 굉장히 인상적인 게 한 번 해봐서 안 되면은 그걸 고집하지 말고 재빨리 대안을 찾아서 그걸로 간다. 그거야말로 어떻게 보면 SAS가 계획을 잘 짜고 그대로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임기응변에 굉장히 잘 발달이 된 그런 부대였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얘기만 들어도 문을 폭파시키거나 부시거나 로프를 타고 내려가거나 장비들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업그레이드 될 수밖에 없겠어요. 맞습니다. 인질 구조 작전하고 그리고 아주 정교한 대테러 작전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이 장비들이 꼭 필요해요. 우리가 또 SAS가 처음 이 실전에 사용한 장비 중에 하나를 이야기 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바로 성광탄. 성광탄이라는 장비인데 이것은 수류탄과 비슷한 모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연막탄이랑 더 비슷하게 생겼겠네요. 좀 작은 연막탄. 그리고 형태는 좀 많이 다른데 이 장치를 안전핀을 풀고 방 안에 집어넣으면 강한 성광과 함께 고송이 들립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약 2에서 3초 정도 이 반응할 시간을 뺏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흔히 이제 게임에서는 눈빵이라고 그렇게 빵 터지면서 눈이 하얗고 그렇죠. 예. 삐 하고 소리도 안 들리고 균형 감각 잃어버리고 약간 이렇게 좀 되요. 과장이 많이 된 그런 거죠. 그거는. 실제로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어디에서 터졌느냐, 방 규모가 어떻게 됐느냐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그런 현상도 있어요. 제가 성광탄을 꽤 많이 맞아봤는데 맞아보셨어요? 네. 왜냐하면 훈련을 할 때 대항군 역할을 많이 하거든요. 군인 아닌 사람 중에서 아마 제일 많이 맞아본 축에 들 거예요. 아마. 군인 중에서도 그 흔치 특수임무를 않아요. 하지 않는 분은 성광탄을 맞을 기회가 별로 없는데 네. 제가 거의 종류별로 다 맞아봤다고 보고 안 위험해요? 있거든요. 위험했으면 제가 지금 그 질문을 못 듣고 있겠죠. 저기요? 예, 이러고 있겠죠. 그래서 아주 위험하진 않지만 효과는 당연히 있고 말씀하신 대로 게임이나 아니면 매체에서는 조금 과장되게 표현이 됐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성광탄만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인질구조 작전, 대테러 작전에 또 총기도 특별한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인질을 그냥 이렇게 데리고 있지 않겠죠. 그렇죠. 인질을 방패로 쓰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총기보단 더 명중률이 좋은 총기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탄을 많이 소모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훈련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뢰성이 좋은 총기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광학 장비, 그러니까 조준점을 빠르게 잡을 수 있고 그리고 빠른 사격이 가능하게 도와주는 그런 광학 장비도 아주 신뢰성이 좋은 게 있어야 되고요. 특히 뭐 우리가 총 이야기할 때 어떤 총이 좋습니다라고만 이야기하는데 총만큼 중요한 게 탄입니다. 예, 같은 총이라도 일반 탄을 쓰는 거랑 그 총에 궁합이 잘 맞는 탄을 쓰는 거랑은 굉장히 큰 차이가 나요. 쉽게 얘기해서 고급 외제차에 아주 저가형 타이어를 단 퍼포먼스와 고급 타이어를 탄 퍼포먼스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다르죠. 예, 그래서 그런 장비. 요새는 실내에서 볼 수 있는 야시경, 그리고 비가시 레이저 지시기, 그리고 뭐 IR
자기가 어디 있는지 피하 식별할 수 있는 그런 장치. 우와. 그리고 휴대용 이 레이더도 있습니다. 벽을 뚫고 그 벽 안에 있는 그 사람을 몇이 있나 이런 걸 볼 수 있는 레이더가 있는 거예요. 우와, 그 옛날 영화에 나왔던 건데 그게 다 이제 실제로 구현이 다 돼요? 다 기다리면 현실이 됩니다. 와. 자, 인류의 시작부터 함께했던 특수부대. 하지만 그 목적을 분명히 하고 도드라지기 시작한 건 미국의 남북전쟁 때부터였고요. 이들을 진정으로 부대의 꽃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건 2차 대전 이후입니다. 그런데요, 2000년대 이후 이 특수부대에 새로운 바람이 불어옵니다. 과연 어떤 바람일까요? 다음 시간에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 1970년대 테러 사건이 늘어나자 특수부대들은 인질구조에 특화된 부대로 거듭난다. 특히 영국의 SAS는 여러 작전에서 성과를 보이며 특수전의 교과서격 부대로 등극한다. 이후 2001년 9.11 테러가 발생하며 특수부대들은 새로운 전장 환경에 직면하게 되고 미국을 중심으로 각국의 특수부대들은 테러와의 전쟁에 대응하기 위해 변화를 모색하는데 그들에게 불가능은 없다. 특수정과 특수부대 2부 많은 시청 바랍니다.